자, 2023년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정익가경 시작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이호 박사하고 함께 그 전라북도 미제 범죄 사건들 함께 이야기 나눴던 정경재 연합뉴스 기자 나왔고요. 인사 안 해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경재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원의 우리 김혜지 기자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지 그리고 기자입니다. 도승민 아나운서 네, 또 안녕하세요. 함께 있고요. 도승민입니다. 자, 요즘 연말 연초 어떻게들 지내세요? 뭐 술자리도 많고 뭐 계획했던 바들도 지금 뭐 하나씩 하고 계시는지. 다들 계획이 어때요? 별로 없으신가 봐요. 술자리 많았죠 연말에. 예, 오늘 낮 빼고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 술병 났을 때 그 해장을 뭘로 주로 하시나요? 저는 밥을 안 먹어야 해장이 되더라고요. 아, 그 속이 편해야지. 예, 뭘 안 먹는 편이어서. 저는 얼마 전에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런닝머신에 이렇게 뜨면 화면 뜨는 거 보니까 그 전 세계 해장 음식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 콜롬비아의 창구아라는 음식이 있던데 그걸 한번 해먹고 싶더라고요. 오, 아, 어떤 네네. 음식이죠? 그 우유 1리터, 물 1리터를 넣고 소금, 후추를 넣고 파를 넣은 다음에 치즈를 넣어서 끓여요. 거기에 이제 바게트 빵이나 그런 걸 넣어서 이제 먹는 건데 거기에 또 계란이 들어가야 된다. 반숙 계란.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느끼한 게 그 스파게티를 해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굉장히 따뜻해지고 보해지는 느낌.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해장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의 해장할 일이 흥미가 가진 않네요. 많으시잖아요. 흥미가 가진 않으시다고요? 김혜지 기자는 술을 요즘 저는- 끊었죠? 네, 잘 안 먹었어요. 술 먹고 한번 큰 실수를 해서 끊었다고. 오. 제가요? 보통-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냥 기억이 기억 안 안 하고 나서. 싶고. 기억이 안 나서 연말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새해를- 술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 네. 생각을 해서 새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어떤 걸로 지금? 아니, 아직 고민 중이고. 새해가 막-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구정부터 시작인가요? 이제? 그렇죠. 새해는 본격적으로 구정부터 시작이고. 음력설부터? 지금 아직 그동안 안 해봤던 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보기 어떤 것들이 있죠? 많죠. 뭐. 저는 사실 SNS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고. 인별도 이제 할 거고 얼굴책도 할 거고 네. 얼굴 안 나오고. 얼굴책은 좀 이제 또 옛날 거. 옛날. 근데 인별그램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네. 지금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그건 조금 어렵더라고. 어떻게 하는지도 아직 감이 안 잡히고. 그래서 어떤- 인별그램 들어가면 주로 저는 그 릴스라고 하나요? 그거 보는데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2시간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선배님 그 계정 그 즐겨찾기 누르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원래 평소에 본인이 많이 보는 그런 관련 주로 사진과 춤추는 여자 아, 예, 예. 옷, 조심하셔야 옷 돼요. 이쁘게 입고 춤추는 여자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또 알고리즘이 무서워요. 그렇더라고요. 한번 네.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것만 나오니까 아, 따로 찾아볼 필요 없어서 좋다. 저 두 분 기자들 이제 출입처가 지금 우리 김혜지 기자는 저는 법원 검찰하고 검찰 사회부. 네, 금융기관하고 금융. 뭐 혁신도시에 있는 네, 기관들. 행정 네. 하고 있고 지자체. 우리 예, 저는 전북도청하고 네. 지자체 몇 군데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행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각 지금 뭐 네. 이제 법원 경찰 뭐 사회부 쪽에서도 그 출입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아무래도 경찰청 같으면 뭐 5대 범죄를 뭐 줄여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법원 검찰이 출입처여가지고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았어서 단체장들 재판 결과가 관심거리. 자 법원 쪽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12월 1일에 이미 끝났잖아요. 네. 그 기소와 관련된 건들은 끝나서 이제 저희 전북에서는 4명 단체장들 네. 재판을 받고 이제 서구석 교육감도 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특 교육감? 있어요. 판사님 어려운 마음이겠죠. 질문이죠. 보통 뭐 이제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선거법으로 가게 되면 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선거 뭐 결심을 한다고 하니까 뭐 길게 보면 뭐 1년 6개월, 네. 짧게 보면 뭐 더 1년 길게. 안에도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러면 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고 그럼 총선 때 다시 치러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사유가 발생을 해서
뭔가 있다면 당선 낙마가 무효가 된다면 되면 그럼 총선 2024년에 그렇겠죠? 네, 근데 네. 그럼 어떻게 될지는 잘 궁금하긴 해요. 정말 결과가 어떻게 여기 나올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PD가 어려워. 네. 정장 입고 또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선거법과 관련해서 네, 그 어떤, 사건도 있고 이슈들이 있다. 이제 또 전국적으로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도 있잖아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참 길어요. 혐의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네,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선거 재판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 제 기억도 안 나. 벌써 2년 됐나요? 2년? 3년 됐나요? 그쵸, 2번 네.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지금 지리하게 끌고 가는 네. 모양새가 있긴 하고. 네. 근데 또, 그 네. 채용 비리 사건은 또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 그것도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부인하죠. 어. 내가 그랬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죠. 근데 그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전라북도의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청탁을 했던 걸로 네. 네, 지금 드러나 그 얘기는 있고 많이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음.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힘 좀 쓴다는 네. 사람들 그 뭐 이스타항공 이제 그 항공사에 뭔가 이제 청탁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이런 거. 네. 저도 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 사촌 동생 이야기도 좀 하고 아, 다행히 힘이 큰일 날 없어서 뻔하셨어요. 네네. 다행이네요. 힘이 없어서. 이야기했어도 뭐 안 됐을 거니까. 그 한 수천 명 중에 한 명이었겠죠. 저한테까지는 뭐 검찰에서 연락을 안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때요? 제 도청하고 각 조금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있죠? 제가 뭐 맡고 있는 지자체 얘기를 하면 네. 다른 시군들이 서운해하니까 도청 얘기만 하면 그 지금 민선 8기 들어가지고 김광영 지사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제 뭐 대기업 계열사 5개를 갖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이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올해도 소기의 성과는 있었어요. 제가 특정 기업명을 좀 언급하는 게 해도 돼요. 지금 그 MOU 단계인 것도 있고 아. 협약 단계인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내년에 어떤 기업이 공식적으로 유치할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쨌든 정부에서 지역이 많이 낙후한 건 사실이니까 청년들한테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12월 말에 보도자료 나왔던 걸 보면 뭐 6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 그 돈에 한 50여 개 뭐 경제인 단체들하고 협약을 맺고 원탁 대회를 했는데 62만 개가 향후 4년 동안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몇십만 개의 일자리를 자꾸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 저게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전라북도에 맞아요. 백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은 것 희망을 잃지 크게 갖는 게 말고. 좋은데 그런데 조금 실현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너무 구호나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좀 잘 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도 그 기업 유치 관련해서 서울을 오가고 있고 최근에 그 일본하고 미국도 이제 출장을 다녀왔을 정도로 네. 기업이나 뭐 이제 투자 활로 모색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5 재선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5일에 전주 을 재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한 이슈였는데 변수가 됐었죠. 하지만 결국은 안 한다. 그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 아나운서가 브리핑 준비했죠? 네, 일단 이번 재선거가 또 왜 치러지는지부터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전주울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전주울 재선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부패 등 중대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 조항이 전주울 재선거에 적용하는 게 이견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쟁점인 당헌 당규가 좀 지나치게 포괄적인 과잉 규정이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 당헌 좀 어떤 당헌인지는 정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냥 짧게 당헌만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무공천 이 결정에 대해서.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했기 때문에 그 이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롭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전략적인 부분이 또 크게 작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8분의 민주당 공천을 준비 중이고 경선을 이렇게 나섰던 그분들도 예. 준비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입지자들은 본인들이 좀 유리한 부분을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 그랬었죠.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은 주민들의 심판을 직접 받아야 되는 게 공당의 역할이다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공천을 내서 자 우리가 다시 되든 안 되든 한번 선거에서 판단을- 붙어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전북이 완전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거는 일말의 반성의 의미가 없는 느낌이 아닌가. 사실 결과가 만약에 어떻게 그렇게 될 네. 공천을 하기로 했다면 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 전략적으로 제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당장 한석이 아쉽죠. 사실 그 지역구 의원 자리가 한석이 아쉬울 수 있어도 차기 총선에서 한석 이상의 지지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민주당 결정.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1년 남짓 남은 올 4월 5일에 선거를 하고 내년이죠. 내년에 6월쯤에 아마 선거를 하나요? 4월? 예. 같은 4월쯤에 선거를 할 텐데 그거 그냥 1년짜리 포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자신 있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 공천을 했으면 민심이 돌아설 수 있으니까 네. 우리 한번 이번 참아보자. 뭐 이렇게 생각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염치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염치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 뭐 이제 뭐 저쪽 경상도 지역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당 독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퇴보하는 거다.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전북 도민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혹시 네. 어떤 반응인지 알고 계실까요? 사실 전주울 지역구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일색인 전북에서도 그나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왔던 지역구거든요. 네. 그리고 대체로 전주울이 소득도 높은 편이고 지역 개발에 대한 열망도 큰 지역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뭐 인물론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는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어디 있나요? 지역이 어디? 저는 이제 원래는 TK라고 하죠 우리가. 완전 네네네.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너무 과하게 높은 게 전북에 또 약점으로 좀 작용을 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시민들의 마음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더 시민들의 좀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거고 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맞아요. 것 같은데 오는 그런 아이 부분이 네, 뺨 아쉬웠어요. 때리지는 않잖아요. 떡 하나 더 주지.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어차피 민주당의 승리다 이런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들이 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막 말하고 자 일단 언론에서는 이제 당장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으니까 다음 총선 때는 좀 더 후보 공천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좀 정치 신인들이 더 유리한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정 기자는?
그러니까 이번 재선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내년 그러니까 차기 총선을 네, 말씀하시는 22대 거죠? 총선에서 네. 특히나 전북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과 병역 재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 공천에 관련해서 이전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공천을 주고 당선이 되고 나서 자당의 국회의원으로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참신한 정치신한테 기회를 더 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판을 그래도 한 오랫동안 봐왔는데 네. 현역 지금 국회의원분들 있잖아요, 민주당. 네네네. 이분들이 정치 신인일 때는 그렇게 물갈이론을 내세웁니다. 근데 재선, 3선을 하시면 네. 비중 있는 정치인,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폐쇄 전환. 항상 네. 그래왔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정치 신인들은 지금까지 뭐 재선 3선 했던 국회의원들이 뭘 했니 지금까지. 자, 내가 한번 참신하게 바꿔보겠다. 뭐 그 이야기 할 것이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게감 있는 무게감 분이 있는 필요하다. 정치력이 있는 그분들이 지금 무게감 있는 예. 전 의원님들 다 내쳤거든요. 그 굉장히 지금까지 쭉 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뭐 대선 후보라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그런데 뭐 이제 본인들이 참신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돼서 지금은 재선 3선 하시는 거고. 이거 좀 뻔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런데 뭐 재선 3선 하시면서 그래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에게 국회의원직을 보내드리고 나는 이제 뒤에서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 또 원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시네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또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작년에 지난해 네, 지난해 그 기록적인 폭설이 겨울에 있을 때요.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눈길도 위험하잖아요. 좀 위험한 적 있으셨는지 운전하시거나 그러실 때. 저 김제가 처가거든요. 네. 근데 김제에서 그때 전주를 넘었는데 딱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원래 평소 그게 같으면 12월 17일 정도였, 16일, 17일이었죠. 예.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네. 원래 평소면 한 25분, 오. 30분 이 정도인데 2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와. 그날 저는 아이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서울문화의 전당에 갔는데 그날 눈이 어마하게 왔어요. 그 5시 공연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공연이 연기가 됐어요. 10분. 그 서신동에서 출발하셨던 분들이 그 동물원 옆에 소리문화의 전당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근데 그날 정말로 우범기 전주시장님 같은 경우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설 대책이 네. 굉장히 너무나도 잘못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또 수용을 네. 했잖아요. 네. 자기 잘못을 했다고. 네. 하셨죠. 네. 그래서 길에 그 차를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걸어가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그때 당시 전국 뉴스에 전주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거 관련해서.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눈이 딱 많이 올 때 제가 결혼식도 있었고 그날 또 행사도 있어서 익산에 갔다가 또 완주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옆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차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익산도 좀 제설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 많이 얼어 있었어가지고 옆에서 차들이 이렇게 미끌미끌 하는 게 보여서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을 원래는 안 하다가 이제 하니까 그런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정 기자 그 우범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뭐 막말 논란도 있었고, 네. 뭐 이제 사실 이제 그 선거법에서는 이제 그 무게를 더셨지만 법의 무게를,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제설 때문에 이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니까 여론이 조금은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일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참모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잘 또 보좌를 해서 가야 될 텐데 가끔 이렇게 보면 뭔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선
자꾸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결국 그렇게 되면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근데 뭐 재선 3선을 보통 지자체 단체장은 노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데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뭐 자신의 또 꿈도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지역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일 거고. 근데 이건 사실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왜 아직 이것조차 안 갖춰졌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게 굉장히 폭설 내린다고 특보까지 떠서 예보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맞아. 눈이 별로 안 와서 그랬나 이런 근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전주에 눈이 많이 저는 제 기준에서 많이 왔다고. 아 작년에 왔었나요? 눈이? 21년에도 음,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전 시장과 현 비교가 시장 되죠. 네. 비교가 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죠. 근데 제설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시장이 바뀔 때 바뀌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하지만 그 기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 대충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아. 넘어가려니 문제 뭐 이런 없겠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직 기강이라는 게 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12월 또 1월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뭐 감사 또 감찰 등을 네. 펼치면서 공직 기강을 또 바로잡는데 애를 쓰는데 저번 12월 중순쯤에 있었던 그 제설 논란은 분명히 전주시의 잘못이 크다. 이건 반드시 고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말하는데. 없겠죠. 예. 뭐 우리가 방송 그때 이후로는 지금 제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더. 자 이제 또 길 이야기해서 나눠보겠는데 그 전북의 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뭐 말해도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힘들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시는데요? 아, 맞아요. 이런 고물가 언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 느껴져요, 우리? 저는요, 그 최근에 편의점을 갔는데 네. 제가 면을 좋아하거든요. 네. 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컵라면이 2,000원인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00원을 안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품종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나 이렇게 먹거리로 체감이 그럼 되더라고요. 편의점 물가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그 편의점에서 1,000원 안 됐었죠. 아, 그때 당시에도. 그 제품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사소하게 네. 내가 먹는 거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붕어빵이 붕어빵. 아. 아, 진짜 비싸요. 1,000원에 진짜 3개였어요. 근데 맞아. 이제 2,000원에 3개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50원에 한 개, 삼평통보 얘기 말고. 100원에 두 개였어요. 이게 어느 순간 200원에, 150원에 한 개가 500원에 두 개가 됐던 때가 와. 있다가 1,000원에 이것도 1,000원에 3개. 좀 무슨 뭐 결혼식 축의금도 아니고 자꾸 홀수 3579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런 거. 2,000원에 요즘 세 세 개 마리? 정도? 네. 그래 맞아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3마리. 그것도 안 되는데. 네. 왜냐면 그게 또 팥이랑 슈크림이랑 또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또 다르고 뭐 어묵도 길거리에서 먹는 어묵이 700원이에요 지금. 700원에서 900원. 와. 그러니까 저희 딸 네. 일주일 용돈이 5,000원이에요. 아. 얘가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모자라. 별로 없죠. 뭘 하겠냐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친구의 용돈을 제가 올려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5,000원 넘어간 거 아니에요? 5,000원은 좀 5,000원? 네. 몇 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 5,000원이면 재워주지 밥 먹. 학교 태워 보내주지. 네. 그러는데. 진이가 이거 보면 안 5,000원이면, 되는데. 네. 글쎄, 그래서 이거 진짜 물가가 너무 비싸다. 저번 주 우리 이야기할 때는 통닭 가격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닭 안 시켜 드신다고. 통닭 안 시키는 거예요? 통닭은 무조건 네. 마트에서 사 먹는 게 통닭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 대형마트에서 네네. 나 그 생닭을 사서 네. 집에 에어프라이기 다 있잖아요. 그걸로. 그걸로 튀겨 먹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아. 집에 주사기까지 샀어요. 주세요. 주사기는 주사기네요? 염지. 아. 근데 문제는 선배가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사오죠. 사오는 거 말고. 사오고 에어프라이기가 지금. 오케이. 네.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비싸지니까 네. 그나마 요즘 다행인 게 휘발유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이 네. 내렸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 다시 또 오른대요. 떠오른대요. 어. 그, 진짜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휘발유 가격이랑 연동해서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또 살살 떨어지고 오르면 또 계속 오르잖아요. 맞아요. 오르는 것만 급하게 막 오르고. 자, 이제 무엇보다 도시가스 요금. 네. 그러니까 이 난방비 문제잖아요. 이거는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최근까지도 우리 집에 가스를 안 피웠어요. 난방을 안 했어요. 좀 춥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그런데 너무 추워지니까 이제 요즘 가스를 틀거든요. 저희 다들- 집도 안 켜요. 아, 그래요?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신가 봐요. 아. 아끼려고. 그런데 살짝 춥게 사는 게 좋아요. 네? 20도에서 21도. 진짜로요. 네네. 네. 안에서 막 다 콜록콜록 해주시면서. 아, 전혀 그렇게 약간 춥게 살아야 음. 면역력도 생기고 오히려 감기가 덜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춥게 사시는 것도 이라는 그 예, 네. 유명한 매체죠. 네, 유명한 그 건강 예, 매체잖아요. 예,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다른 매체도 좀 보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도시가스 인상이 참 네. 문제가 자, 되고 그럼 있다고 우리 조승민 하니까. 아나운서가 네. 인상과 관련한 내용 또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네, 지금 가스비가 이제 세 차례 꾸준히 인상이 되면서 이 가스비 부담에 추워도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좀 많아지고. 우리는 안 하는 거였죠. 네, 못하는 그죠. 건 안 아니고.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런 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9%가 올랐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2,000메가줄에 월 33,980원에서 39,380원으로 그러니까 한 5,400원 가량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월 평균이라 네. 여름 12개월을 다 지금 평균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도시가스 요금 봤더니 한 8, 9만 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7, 8만 원이었나?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술 마실 때 10만 원 쓰는 건 별로 안 아까운데 그 도시가스 요금부터 뭐 관리비 내는 거는 그렇게 아까워지겠어. 그렇죠. 네네. 저도 그 술자리에서 한 20만 원 쓰고 주차 용지로 35,000원 달라면 그렇게 열받더라고요. 주차비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철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혼나야 아까 되는 이거는 거는. 딱 선을 그으셨어야죠. 네네. 거기서 또 유도신문에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잡힐까요? 요즘 이제 집값은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집값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얘기하시죠. 얘기를 해주시죠. 집값은. 집값은 잡힌 건가요? 뭔가요, 이거는? 저는 그 집을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다행히. 네. 네, 다행이죠. 근데 요즘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뭐 금리 인상에다가 난리 났어요, 지금. 집값도 맞아요. 하락하고 많이 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보도에서는 이게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부동산이.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 그럼 조정장일 경우에는 올라갈 일이 없고 하락장일 때는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냥 집값이 그냥 그 별 이유 없이 뭐 이제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이제 내려간 경우면은 나중에 그 변수가 제거가 되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조정장이라는 거는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그럼 거니까. 이건 잡힌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세라서 그 은근을 하시는 심정을 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근데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좀 결혼을 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영끌하고 또 대출 받고 사실 제 주변 나이에 뭐 집 살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친구들이 있어요. 송도나 뭐 그런 쪽에 이제 산 친구들이 때는 있는데 좋았겠다. 네, 근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가 아니라 투기, 그리고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을 사는 곳인데 이제 투기 목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였나요? 그 에서 하는 뭐였던 것 같은데 그걸 잠깐 보니까 자기 돈 900만 원, 1000만 원 돈을 가지고 집을? 뭐 5억 2천짜리 집을 대출받아서 샀다. 네. 그건 조금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젊은 30대에. 또 어떤 분은 뭐 월 450 정도가 수령액인데
여기저기 또 임장이란 걸 다니면서 아, 네네. 주택을 4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대출이에요. 어이구.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분들 때문에 집값도 오르는 거였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저게 악순환이 되는 거였는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조금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저런 사람들까지 걱정해줘야 되느냐. 자기가 투기 목적으로 임장 다니면서 집을 4채, 5채 이렇게 샀던 그렇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니네들 때문에 이 집값들이 이렇게 오른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출이자 갚는 게 힘들다고 아쉬워하는데 TV에 나와서 그걸 하소연하면 그걸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응원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집 한 채가 없는 분들이 또 입장에서는. 많으시니까요. 그런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였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 작년, 재작년, 예. 재작년에 집 하나 안 사놓으면 없으면 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 맞아요.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없으면 숙제를 안 한 느낌이었다라는 사회적인 숙제를 내가 못했다라는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참 우리나라는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결국에 한 줄기의 빛은 그죠? 복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주인 잃은 복권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로또 1등이 당첨돼서 20억 원의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주인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급일이 다가왔는데 찾아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1월 16일까지인데 네. 우리가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끝나고 그 시점 이 정도예요 그러네요. 지금. 네. 그런데 우리 방송하고 있는 시점까지도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주인을 못 찾으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그대로 복권 기금으로 기금으로 이제 흡수가 기금이. 되죠. 네. 자, 1등 액수 20억 7천이면 33% 제하면 3위 6. 한 15억 원 받겠네요. 네. 좋겠네요. 예. 진짜. 나도 아, 나 모르게 현금으로 웃음이. 3억만 있으면 진짜 한이 없겠더라고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3억. 이 당첨 지역이 전북 전주에 있는 네. 전주에서 판매점으로 꽤 많이 확인됐고. 돼요. 그래요? 아, 저도 좀 살 걸 그랬나요? 이게 뭐 13, 17, 18, 20, 42, 45 이렇게 이 번호가 있었는데 참 쉬워요, 번호. 맞추기는 참 어려워. 복권들 안 사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본 적은 진짜로? 없어요. 네.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꼭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것저것 1등이라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아, 근데 뭔가 너무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일까요? 뭐 크게 그렇게 관심이 가져지진 않았어요. 5천 원짜리로 한번 대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 살 거예요. 우리 정 기자랑 김 기자는 안 사요? 저는 가끔 이제 선물 받거나 가끔? 뭐 그래, 선물만 하는데 네, 본인은 있어요. 한 번도 안 샀다? 아니 사봤죠. 근데 항상 꽝이더라고요. 항상. 어. 정 기자는요? 저는 안 사는데 네. 그 제 와이프가 매주 사더라고요. 어. 좀 가게에 보탬이 되려면 노력 좀 해요. 그 혹시 그 당첨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아, 예. 확인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1년 가까이 이걸 못 찾아가는 거면 네. 이분은 이걸 사놓고 버렸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우리 김 기자처럼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당연히 안 그냥 됐겠거니. 해놨다가 또 없어진 거야 이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못 받기 때문에 그분도 못 받았으면 하는 생각. 성악설이 다시 한번. 자, 다음 키워드는 개발과 보존입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은 누가 하셨나? 우리 정경재 기자가 준비했죠? 네. 네. 저는 그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이 밝혔던 구상 중에 하나인데요. 전주 한옥마을부터 뭐 이제 그 전주 도심을 지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네. 이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한옥마을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19 영향인지 아니면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좀 부족했는지 여기에서 전주시장님은 후자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걸 한번 구상해 보자. 뭐 아직 뭐 구체적인 사업 단계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지금 그 김승수 전주시장 당시에는 이제 트램이라는 게 한옥마을을 네. 뭐 한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 우범기 시장은 그 케이블카를 저 기린봉 넘어서 저쪽 아중저수지까지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내놨는데
근데 저는 이게 장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통 케이블카가 있는 곳들이 산이죠. 산이나 아니면은 여수나 통영처럼 바다나 바다 옆에. 뭐 이런 데인데 단순히 도심을 지나는 케이블카가 크게 그러니까 한옥마을에서 기린봉 예, 예. 그 치명자산 있죠. 네네네. 치명자산을 넘어서 아중저수지까지니까 바다가 산이죠. 없으니 이제 호수를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기린봉도 해발 한 250, 200. 근데 기린봉 그 치명자산 야경이 굉장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예, 이뻐요. 네, 예쁘긴 하죠. 뭐, 근데 과연 이걸로 관광객을 유인할 시킬 수 수 없- 그게 좀 있느냐? 궁금하네요. 네. 네, 이 부분인 거고. 근데 뭐 모범기상이 뭐 한옥마을 층수 제한도 없애고 뭐 네네. 다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좀 다 찬반이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그걸 취재를 해봤는데 네. 주민들은 찬성해요. 오히려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묶여 있었거든 지금까지. 아, 네네네. 그 어디 있죠? 병무청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다 개발이 묶여 있어요. 층수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입장인 거고.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해요. 과연 그 전주 한옥마을은 지키면서 그 주변 상가는 또 발전을 시키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계속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뭔가 좀 또 애매한 게 보존을 하자, 한옥마을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옥마을 안은 완전히 지금 상업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관광객 입장에서 처음에는 전주에 여행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생각했던 한옥마을은 좀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전주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낮에 가는 것보다 정말 밤에 조용할 때 가는 게 진정한 그 한옥마을의 느끼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게 또 아니었나. 골목골목, 너무 예쁘더라고요. 골목골목들이 있어요. 네. 그 골목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미있는데 진짜 한옥의 정취를 느끼고 하려면 저기 나간읍성이나 저 안동 하회마을 있죠? 예. 그쪽 가셔야 돼요. 예, 전주 한옥마을이나 멀리 가야 되네요. 그럼요. 네. 네, 저기 어디 경복궁 옆에 서촌, 뭐 남촌 뭐 이쪽은 네.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한복 입고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근데 서울에 있는 서촌은 뭔가 어느 정도 상업화가 되었지만 그 느낌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업화라기보다는 정말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생긴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좀 잘 어우러졌는데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는 뭔가 꼬치가 유명하죠. 네, 좀 그런 느낌? 뭔가 길거리 막 음식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닭꼬치도 아니고 문어꼬치가 유명해요. 네, 문어꼬치가 뭐 오징어 오징어. 이런 것들. 근데 그 음식도 뭐 되게 다양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서양.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네. 이 굉장히 정체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김승수 네. 시장이 묶어놨었죠. 네. 묶어놨다가 네. 다시 지금 이제 다시 풀어가보자. 풀겠다. 아까 우리 도수민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서촌마을 같은 경우도 다 있어요. 꼬치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해. 그런데 그 주변 분위기하고 어울리게끔 어느 정도 자정적인 역할이 그 주민들한테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결국에는 시민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 풀어준다고 다 푸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정하면서 어느 정도 지킬 거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결국에 돈 된다고 이것저것 다 그냥 끌어들고 진짜 한번 불꽃 터트리고 다 이제 망하는 식으로 가니까 그거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터치를 해주는 게 좋은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옥마을 주변부가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었다. 그 갱리단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차이나타운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김승수 시장이 그 라고 옛날에 갱리단길 지금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음식 뭐의 거리로 지정을 일단 했었어요. 그거 이후에 거의 들어서면서 주변 부대 시설이 싸지니까 차이나타운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왔고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접목해서 지금 가는 거지. 이게 뭐 애초부터 뭐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또 다음에 어디가 흥할지 한번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전북 TK가 아닌 전북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전북 지역에서 개발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그 지금 전주 시장님이 후보 때 했던 말에 하나 공감 가는 건 있었는데요. 네. 전주에 쇼핑몰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부족하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창고형 마트나 아울렛 같은데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전주엔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뭐 대전, 대전, 여주. 부여, 뭐
멀리 가면 뭐 부산이나 여주 같은 데도 가고 그래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한 곳쯤은 아쉬운 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와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게 쇼핑을 할 곳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디에서 쇼핑을 하면 괜찮냐 하니까 전주 사람들이 그렇게 대전 가고 광주 가고 나가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바에야 그분들은 이곳에- 좋겠다. 돈도 많이 쓰니까. 구천을 또다시로 가시는데 근데 그러면 예전에 저는 전주에 또 대형 마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네. 들어오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죠. 커팅, 네. 네. 저기 대형 창고형 마트도 네네네. 못 들어왔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제 학번을 이야기하지만 96학번이거든요. 예. 제가 부산에 이제 학교를 갔을 때 부산에 있는 제 동기들이 전주에 백화점이 있나 그걸 물어봤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주의 백화점이 전주백화점, 백화점, 백화점이라고 이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야 전주에 백화점 세 군데나 있어. 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줬더니 그게 뭐냐니 걔들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예전에 부산에서도 백화점이라고 그 원래 있던 대형 백화점이 있어요. 토속 백화점이라고 하나? 네. 그 지역에 네, 그 지역의 향토 백화점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제가 그 백화점도 가봤는데 지금의 백화점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전주는 얼마나 좀 그랬을까. 난 또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세 개나. 근데 학교 졸업하고 와봤더니 다 문 닫았어요. 백화점 없어지고 백화점 없어지고 백화점은 바뀌었죠. 아울렛으로 바뀌고. 네. 근데 사실 향토 백화점 그런 게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대구에도 네. 대구에서도 큰 거 하나 있었죠. 네. 백화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문 닫았죠. 닫았습니다. 네, 문 닫았습니다. 아까 대구의 백화점 이름이 뭐라고 했죠? 대백. 대백? 그냥 진짜 대구 대구 백화점이어서 대백. 그게 이렇게 동성로에 불렀거든요. 있었나요? 네, 사실 거기가 만남의 맞아요. 네. 만남의 광장이어서 그냥 어머니 세대에서도 어릴 때 그냥 어디서 만나자 하면 그때는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제 거기 앞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뭔가 좀 상징적인 게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 구도심이 이제 좀 하락하는 거구나 느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옛날 같이 그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다운타운이라고 그걸 중심으로 주변 지구가 발달했는데 지금은 각 뭐라고 해야죠? 그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주택지구를 네. 중심으로 다운타운이 별개로 맞아요.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 추세에 맞춰서도 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뭐 길을 주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봤고 개발과 보존 관련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도 파생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1년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의 길, 여러분들의 앞으로 개발 또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정 기자.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요. 네. 그 작년에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건 다 지난해로 놓고 오시고. 굉장히 진부한 표현으로 방송을 마무리시키려고. 원래 이렇게 마무리한 거 아니죠? 올해는 그냥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목이 메요. 여기 계세요. 죄송합니다. 귀여워. 아무튼 모두들 다 살 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려면 네. 적당한 살이 필요하죠. 자, 우리 김혜지 기자. 근데 뭔가 올해는 좀 네. 나이를 또 만 나이로 이제 바뀌잖아요. 바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뭔가 나이가 하나씩 적어진다면서. 시간이 좀 더 번 느낌이니까 더 이렇게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젊게 막 너무 거창하게 계획 세우지 않고 좀 작게 하나씩 그냥 실천하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는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적응을 하느라 이제 힘들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이제 뭐 만 나이가 아니고 그냥 제 나이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사람들이 20대 후반이 될 수도 있는 중반 후반 그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새로운 시작을 잘 하고 또 적응도 잘 하고 네, 앞으로 막걸리는 또 막걸리 점입 가격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다른 아나운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태고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란 건 굉장히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었는데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뭐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뭔가 이정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없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의 선에서 자신들이 뭐 이룩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막걸리 전입가격 2023년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